경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발 594m의 구미산. 이건 존중을 해야지. 예. 저쪽은 공적인 자리. 시인 김지아가 영남 지역 동학연구회 팀과 함께 구미산 입구에 있는 수은 최재우의 유허비를 찾았다. (19세기) 말 이 땅에 새로운 사상 동학을 창조한 수은 최재우. 유허비는 최재우가 태어난 생가토에 지난 1971년에 세워졌다. 동학 사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지아는 동학의 뿌리가 되는 경주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최재우가 바로 경주에서 태어나고 경주에서 동학 사상의 근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우리 김 선생님이 또 가까이 영남대학에 오시게 됐다. 그때 그 처음이 이상해. 가을 학기 영남 지역 한 대학에서 석좌 교수를 맡게 된 김지아는 이번 학기의 강의 주제도 동학으로 잡고 있다. 동학을 배경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 네. 영남과 호남, 네. 동양과 서양, 대륙과 해양,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혼원지 일기로 결합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유호비를 지나 구미산을 10여 분 오르면 동학의 성지로 여겨지는 용담정이 있다. 구미산 자락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 용담정은 수은 최재우가 동학의 진리를 처음 깨친 곳으로 신성시되는 곳이다. 용담정을 모태로 탄생한 동학. 동학은 이 땅에서 생겨난 자주적 근대 사상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혼돈과 무질서, 전쟁, 폭력 이런 것들이 막 또 생태계 오염이 판치기 시작한 게 19세기죠. 또 동양 문명은 또 붕괴되고 서양은 뭐 대포 앞세우고 막 들어오고 이런 혼란 속에서 혼란 그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고 후천개벽이라는 의미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서양에 대해서도 저항하면서 동양의 낡은 전통도 바꾸면서 이런 자주적 근대화, 자주적 개화, 변혁 이것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죠. 수은이 살던 19세기 말은 조선조 500년을 이어오던 사회제도와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극심한 혼란을 경험했던 시기였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살아도 살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소. 눈과 귀를 열어 들어보라. 기존의 가치관은 무너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은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경제적인 혼란까지 겹치면서 민중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갔다. 아, 불쌍한 우리 민초, 살 길이 어디인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최재우는 극심한 혼란 후에 다가올 변화된 새 시대를 예견하며 새로운 사상을 내세운다. 바로 동학이었다.
뿐만 아니라 불가, 도가,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현존하는 그 당시 19세기에 현존했던 모든 사상, 종교, 철학, 과학 등과를 다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걸 다 넘어섰어요. 예, 우리나라 거니까 뭐 이렇게 자랑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다 포함하면서 다 넘어섰다는 거. 특히 육아에서 강조하는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의 예지 이런 걸 다 인정하면서도 육아가 딛고 서 있는 우주관은 이미 극복해 버린 거다. 뭐 한마디로 뭐냐? 그게 뭐냐 했을 때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늘을 모신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 하늘을 모셨다는 건 바로 우주를 모셨다는 얘기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존엄한 존재란 시천주 사상. 500년 조선 사회를 지탱해온 신분제를 뛰어넘어 근대 사상의 태동을 알리는 사상이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당장 이렇게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 어쩌다가 무슨 최수원이라는 사람이 저 경주 용담에서 만든 그런 사상이라는 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상이고, 동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님을 저 하늘에 있는 하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같이 둥둥 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곧 인간의 내면에 하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상, 이것이 시천주의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주라는 말은 썼을 때 이건 서학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서학에서는 어디까지나 하늘님이라고 하는 건 인간 위에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인데, 동학에 있어서는 하늘과 인간이 같은 것이다. 이게 인내천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근대적인 평등적 인간관을 우리 민족 스스로 이미 근대화 이전에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위대한 것이죠. 신분제의 구별이 인간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나고 자란 수은 최재우. 그는 어떻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대적인 사상관을 가지게 됐을까? 경주에서 12km 정도 떨어진 현곡면 가정리. 수은 최재우가 가정리에서 태어난 것은 1824년이었다. 최재우의 아버지는 경주 최씨 25대 손인 최옥. 최옥은 자손이 없어 나이 50에 이르렀을 때 동생의 아들 재환을 양자로 입양한다. 아명이 복술인 최재우는 최옥의 나이 60에 이르러 재가한 달성 이씨가 낳은 최옥의 유일한 친아들이었다. 최옥은 당시 영남 일대에 꽤 이름이 알려진 유학자였다. 책도 여러 편을 저술했지만 큰 화재로 대부분이 불타 소실됐고 몇 권만이 전한다. 그래서 마리수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그때는 초가기 때문에 뭐 저 언제 뭐 서둘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 꺼내가지고 보니까 책장에서 이제 불이 붙어가 책이 타는데 그 책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건강히 이런 정도라도 구해줘. 1813년 저술한 문집 근암집은 다행히 후손에 의해 목판본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근암집은 근암공이 유교 경전을 읽고 깨달은 사상을 비롯해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벗하며 느낀 단상, 삶의 이치 등을 한시와 편지, 산문의 형태로 적고 있다.
근암공 최옥 이 어른은 영남 일대의 문명, 그러니까 학자로서의 이름을 뚜렷하게 새기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 또 최옥 이 어른의 그런 학문적 전통은 또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그 학통을 계승하고 있죠. 이제 그러한 그 사상적 맥락 속에서 최재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개인적 노력 또 문제의식 이것이 결합이 돼서 동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암공 최옥이 경주 인근 유학자들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용담회화록이다. 용담회화록은 용담정에 모여 시와 문학을 논하던 수계에 참석했던 학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 이 책을 보면 당시 수계에 참석했던 이들이 400여 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용담회화록에 관여했던 분들, 이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분포 이걸 살펴본다면 경주 지역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집안인 양동에 거주하는 여강 이씨, 회제 이은재 후손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점이 또 특기할 만하고, 또 경주 부인으로 왔던 윤치겸 이런 분들도 관여합니다. 또 경주 인접의 남산에 있는 남산에 임씨 이런 분들, 울산에 또는 저 구미 지역까지 대거 참여하는 걸 살펴볼 수 있을 때에 근암 최옥의 학문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경주 최씨들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느냐. 최옥으로부터 시작한 경주와 인근 영남 지역 유림들의 수계 모임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수계 모임은 1년에 한 차례 열린다. 수계에 참석한 사람들은 회화록에 이름을 적는데 현재도 참석자가 매년 60여 명에 이른다. 오늘은 사실 아시다시피 근암공께서 이 자리에 근암 서사를 창립하시고 후학을 했습니다. 오늘날이 이 공에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일곡백화 담상은 이 일곡의 한 구부의 100가지의 꽃이 담상 위에 전부 마음을 닦는 모임이란 뜻의 수계에 참석한 이들은 모여서 유학과 한시에 대해 공부를 한다. 이들이 교재로 삼는 책은 바로 근암 최옥이 집필한 근암집이다. 최수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유학에 대해서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통 유학에서 나온 매우 상식적인 사상이다. 결국 유학의 주리론의 궁극에 들어가면 인간이 하늘님과 같이 지엄한 존재라는 생각이 주리론에도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민족의 이 근대 사상의 원천이라고 할까 그 정맥을 동학에서부터 우리는 잡지 않을 수가 없고, 수우는 유학자인 아버지 밑에서 만 17세가 될 때까지 유학 공부에 매진한다. 그러나 수은의 나이 17살이 되던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버지 근암공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때부터 수은의 삶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형님 집에서 생활하던 수은은 돌연 유학 공부를 접고 2년여에 걸쳐 무예를 배우기 시작한다. 엄격한 신분 사회의 벽을 스스로 절감한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최재우와 같이 어머니가 제가한 자손은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면 무과 응시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살이 된 어느 날 수우는 무의에 마저 접고 돌연 장사길에 오른다. 1844년부터 1854년까지 10여 년 동안 수우는 장사를 다니며 전국을 떠돈다. 수운이 다니며 본 것은 당시 조선 민중들의 피폐한 삶이었다. 특히 사회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일어난 조세제도의 변화로 최하위층이 겪는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 당시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게 군역입니다. 이 군역은 포로 냈습니다. 군포를 내게 돼 있는데 애초에 10명의 농민이 군포를 골고루 부담을 했다고 하면 그 중에 아주 유능한 농민 2~3명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게 되면 그들이 졌던 부담을 나머지 농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가난한 농민들이 그 신분을 상승해간 북농들의 군포까지도 지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또 취약한 농민층들이 그 부담을 못 견디고 야반도주하고 유망대하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담이 다시 나머지 농민들에게 지워지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부세 부담이 커져서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모두가 몰락하게 되는 이런 이 사태를 맞게 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밀란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조세 부담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밀란을 일으켰다. 1862년 한 해 전국 70개 군현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특히 경상, 전라, 충청, 삼남 지방에 밀란이 집중돼 있었다. 당시의 유학자들이 기록한 삼정책을 보면 삼정의 문란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재물이 없어 뇌물을 바치지도 못하고 양반이 아니어서 서원을 이용해 세금을 면제받지도 못하는 곤궁한 집에 10집이 내야 할 몫의 세금이 다 몰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역의 경우도 부자들은 토지를 납부하면서 면제받아 행하지를 않고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슬퍼하고 딸을 낳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극도로 문란한 삼정을 바로잡기 위해 1862년 삼정이정청이란 기관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삼정이정청의 기록에 의하면 삼정문란으로 촉발한 밀란이 전국에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고 타막한 관리의 횡포와 간악한 향리의 수탈로 인해 농민들은 뼈를 부러뜨리고 살갗을 벗겨내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적고 있다. 돌아다녀 보니까 조선조가 이젠 해체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어요. 해체기에 들어갔다. 근데 조금 넓혀보니까 중국도 역시 해체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보니까 아편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서양도 역시 그 별볼일 없는 해체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동서양 내지는 조선조 사회체제가 해체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는 뭐냐면 해체기의 시기다. 어느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해체기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당시 쇠락하는 중국의 모습은 조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영국은 중국과의 통상에서 무역 역조가 생기자 아편 장사를 시작한다. 그 대가로 엄청난 양의 은화가 국외로 빠져나가게 되자 중국은 아편 판매를 금지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한 반발로 영국 함대가 중국을 공략하면서 시작된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중국은 엄청난 배상금과 더불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게 된다. 이제 중국은 오랫동안 조선 사람들에게는 세계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어느 나라도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세력이 중국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중국은 오랫동안 그런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그늘 아래서 조선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국이 서양 세력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조선도 더 이상 안정될 수 없다.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으면은 우리보다 강한 중국도 무너졌는데 우리는 뭐 그걸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의 민중들이 처한 현실을 직면한 수는 1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33세 때인 1856년 입산수도에 들어간다. (49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숙부의 별세로 47일 만에 하산을 하게 되자 이듬해 수는 다시 천성산을 찾는다. 두 번째 입산에서 수는 49일간의 기도를 마친다. 온 지난 문화 체제가 다 해체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에서 모든 갈등과 모순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념 체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당신께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도를 한번 찾아보자. 신념 체계를 한번 새롭게 찾아보자 해서 장사하고 10년간 주유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고향에 정착을 합니다. (10년간의) 방황과 수도를 끝내고 수은이 돌아온 것은 용담정. 아버지 최옥이 지은 용담 서사를 수리해 정착하면서 대중들을 상대로 포교를 시작한다. 동학은 민중들 속으로 빠르게 퍼져나왔다. 용담정은 새로운 도를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 500년 유학이 다스려온 나라 조선. 그런데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 내려온 민중들은 왜 새로운 통학 사상에 그렇게 빠져들어갔던 것일까? (9.1) 통학혁명이 일어나는 1894년 17 나이에 통학도에 입교, 통학 접주까지 지내게 되는 백범 김구는 통학의 평등 사상 때문에 입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상놈으로서의 한이 골수에 사무친 나에게 통학의 평등주의는 가슴이 뛰도록 놀랍고도 만족스러운 사상이었다. 수는 평등의식을 말로만 설법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기도 했다. 80의 나이에 아버지 최재우에 대해 증언한 딸 주시부인. 주시부인은 원래 최재우의 여종이었으나 신분을 해방시켜 수양딸로 삼았다. 또 다른 여종 한 명도 신분을 해방시켜 장남 세정의 배우자, 즉 며느리로 삼았다. 며느리 강릉김 씨의 이름은 족보에도 올라있다. 동학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모습 주인이 모습 보고 접장 그러고 또 모습도 같은 동학에 들어가서 주인 보고 접장 그런다는 게 그때는 아마 접장으로 전칭이 통일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들어와 가지고 위선 말을 해도 대접을 받지 않아요. 하대를 안 하고 그다음에 서로 맞절을 하고 경호를 쓰고. 당시 수은이 내세운 시천주 사상, 즉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을 모신 존재이므로 모두 존엄하다는 평등 사상은 한 개인의 평등주의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를 근대 시민사회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지닌 사상이었다.
동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유림들이 쓴 도남서원 통문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동학으로 끌어들인 또 하나의 사상은 유무상자였다.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와줘서 빈궁한 자들이 기뻐한다는 것이다. 유무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있는 사람 부자들이 다 이 재물이나 이렇게 재산을 내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동학의 일반 민중들이 널리 뛰어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동학에 뛰어들면 굶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고 자연재해 때문에 뭐 1년에 몇만 명씩 죽어가던 그런 그 재해가 일어나던 시대에 동학에 뛰어들면 다 먹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널리 입도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학의 이런 사상들이 알려지면서 호기심 많은 선비들도 앞다투어 동학에 뛰어들고 있다고 통문은 경고하고 있다. 동학에는 우선 동학이 지향하는 그런 이 평등 사상에 공감해서 일반 농민이라든가 평민들이 또 뭐 신분의 해방을 갈망하는 노비들도 많이 모여들었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당시 그 성리학이 하나의 그 생명력 있는 사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리학이 일종의 현실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던 상황에서 이 삶에 정말 그 힘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상을 갈구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그 양반 사회 내에서도 이제 또 많이 형성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았던 이런 유생들이 이 동학에 공감해서 동학에 많이 또 입도를 하게 됩니다. 동학의 새로운 사상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용담정으로 몰려들 무렵 당시 경주 인근 포항 신광면에 살던 최시형도 용담정에 있는 순을 찾아온다. 최시형은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5살에 아버지마저 잃게 된다. 고아가 된 최시형은 이곳 신광면 일대에 살면서 종이공장에 다녔다. 근데 시집 와가지고 여기 종이공장이 있어요? 네, 우리 클 때요 저에 많이 떴어요. 아, 많이 쓰고요. 네. 옛날에는 떠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19살이 될 때까지 이곳 한지 공장에서 일을 한 최시영은 그 뒤 인근 금등골로 이사를 가 화전민 생활을 한다. 그러다 35살 무렵 경주 용담에 신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순을 찾아간다. 이것이 순과 해월의 첫 만남이었다. 순은 최시영에게 시 한 편을 써서 준다. 용담의 물이 흘러 사해의 근원이 되고 거막에 인재가 있어 하나의 마음이다. 거막의 인재는 바로 해월을 가리키는 말로 첫 만남에서 해월은 순의 제자가 된다. (1861년부터) 시작한 동학의 포교는 불과 몇 개월 사이 인근 고을이 술렁거릴 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영남 유림들의 본거지인 서원에서 가장 먼저 반발이 일어났다. 동학을 경계하는 일에 유림들이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의 통문을 발송하게 된다. 유림들이 동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동학은 요사스럽고 흉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그 죄가 서학보다 1000배 만배 크다고 적고 있다. 그들은 동학을 천주교와 같은 것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학은 무엇보다도 성리학적인 이 윤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또 성리학적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당시 양반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학은 그런 서학의 변종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자신들의 성리학적인 도덕이나 윤리와는 또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 질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도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퇴계 학풍을 잇고 있는 경북 성주의 대표적인 유학자 응화 이원조의 저서를 보면 동학에 대한 당시 유학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천주학이 외향을 바꿔서 드러난 것에 불과하며 부적과 주술로 사람을 기만하고 재물을 취하는 무리들이 동학도들이란 것이다. 때문에 관내 동학도들이 있으면 보는 대로 신고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원이 발송한 통문은 경상도 일대 사족들과 관이 일제히 동학을 경계하는 계기가 된다. 관의 지목을 피해 용담정을 떠난 수호는 전라도 땅을 찾는다. 전라도 남원 교령산성 은저감에 머물면서 수호는 동학의 정수를 밝히는 글들을 짓기 시작한다. 동경대전에 실려있는 논학문은 바로 동학의 본질을 밝힌 글이다. 동학이 서학과 무엇이 다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수호는 동학은 동방에서, 즉 우리나라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사상이므로 서학과 구별해 동학이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다. 논학문의 첫 본래 이름은 동학론이었어요. 그 동학론이라는 것은 동학을 논한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것은 동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러한 정정당당히 올바른 길을 밝히는 그러한 글이라는 것을 그 동학론, 즉 논학문 속에다 썼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다시피 바로 은저감에서 동학의 정당성이라든가 동학의 바른 것들을 세상에 밝히고자 노력을 했고,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동학의 교단을 공고히 할 것인가를 생각한 듯합니다. 수호는 은저감 묘구봉에 올라 직접 만든 칼놀에 검결을 부르며 칼춤을 즐겨 추곤 했다. 검무와 검가는 현재까지 전해진다.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장부로서의 개혁의 의지, 포부, 이것이 이제 칼로리와 칼춤 속에 이렇게 반영되어 나타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 칼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그냥 하나의 춤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유사시,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어떤 위급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그 무술이라든지 전투 수단, 기술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시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단으로서 칼로리와 칼춤을 즐겨 부르고 추고, 그러나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때가 돌아왔을 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기 지금 경주를 떠난 이듬해인 1862년 수호는 다시 경상도로 돌아온다. 그러나 경주가 아닌 인근 포항 흥해로 돌아온다. 이 집인가? 이 집이 바로 그때 수훈이 머물던 동학도 손봉조의 집이 있던 집터다. 수훈은 이곳에 머물면서 동학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시킬 방향을 모색한다.
이곳에서 확립시킨 동학 조직이 바로 접주제다. 접주제는 한 사람이 자기 아래 30여 명의 동학도를 모으면 당사자는 접주가 된다. 접주 여러 명을 거느린 사람은 다시 수접주가 되는 점조직 형태다. 소는 이곳 흥해에서 1862년 처음 접주들을 임명했다. 당시에 임명된 접주들을 보면 이미 청도, 안동, 울산까지 동학의 세력이 널리 확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점조직이 이제 동학 조직의 기본적 성격입니다. 그러면 왜 점조직이냐? 그거는 동학은 1860년 성립 때부터 천도교로 개칭이 되는 1905년까지 건 40여 년간 탄압만 받았죠. 그래서 동학을 실천하고 있다, 또 동학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탄로나면 바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죠. 포항에서 1년여를 머문 뒤인 1863년 3월 수호는 다시 용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동학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1863년 12월 10일 새벽 1시 수호는 체포된다. 체포된 뒤 수호는 한양으로 압송된다. 그러나 한양에 당도하자마자 마침 철종이 승하한다. 국상 때문에 죄인들을 각 영으로 데려다 문초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수호는 다시 경상가명으로 보내진다. 이곳에 수감돼 있으면서 수호는 한 달에 4차례의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된다. 여기서 한 달 동안 수훈 선생을 4차례나 신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계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서 내려오기를 처형하라. 그래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죄목인 줄 아십니까? 이 양반은 그렇게 평생을 서학과 투쟁하고 이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간다고 하는 그 어떤 망국의 위기를 느끼면서 외친 동학이었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은 결국 서학쟁이를 물려 죽어요. 뭐 말은 비슷하지만 결국 같은 거다. 그러고서 좌도난정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좌도라는 게 지금 좌익처럼, 이게 좌도라는 게 정도에서 벗어났다 그거야. 이 좌도가 정도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좌도난정죄로 돼가지고 딱 죽여버린단 말이야. 수훈이 처형된 장소는 조선시대 무과시험을 보던 관덕정 뜰이었다. 관덕정 뜰은 지금은 대구 연매시장으로 변해 있고 수훈이 처형됐던 장소는 아파트로 변했다. 옛부터 중개인을 처형하던 장소로 이용되던 곳에서 수훈은 1864년 3월 10일 참형, 즉 목이 잘리는 형을 받는다. 참형당한 수훈의 목은 사흘 동안 난문 위에 높이 걸렸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참수를 하는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상투를 글러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잡아매가지고 저 높에 장대 위로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된 거를 갖고 있다가 뺑뺑하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망나니가 이렇게 그냥 막 춤을 추다가 이제 칼로 그냥 목을 확 쳐버리면은 잘린 목이 하늘로 그냥 치솟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겁을 먹게 만드는 그런 그 아주 악랄한 그 참수 방법을 썼거든요.
수훈이 처형된 것은 그의 나이 41살. 동학을 창도하고 본격적인 포교를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이었다. 수훈은 처형되기 직전 한 통의 편지를 해월에게 남긴다. 그 편지에는 고비원주 단 4자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수훈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월 선생을 만나서 남긴 4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비원주, 높이 나르고 멀리 뛰어라. 물론 이 말씀은 수훈 선생이 해월 선생에게 멀리 도망가라고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훈 선생의 이 마지막 한 말씀이야말로 지금도 이 조선 팔도의 허공에서 이렇게 유령이 돼서 떠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높이 날라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한민족의 정신세계는 끊임없이 높게 솟아고양되어야 된다. 멀리 뛰어라. 우리는 이 땅 끝같이 이 조선민족은 멀리 뛰어가는 그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그 수훈 선생의 말씀을 해월 선생은 어김없이 실천했습니다. 해월 최시영은 스승 최재우의 마지막 당부의 말인 고비원주를 쫓아 강원도 태백줄기인 한백산 자락으로 숨어든다. 이곳에서 해월은 동학교단 재건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편집소를 마련해 수훈이 설법한 동학 사상들을 경전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한 것이다. 해월에 의해 동학은 맥이 끊어지지 않고 비로소 이어질 수 있었다. 동학은 결국은 그 조선 말에 우리 조선 민중들의 위대한 열망, 소망, 그 소망은 뭐였느냐? 그 서학이 물밀듯 밀려오고 조선 왕조의 봉건적 체제는 그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럴 때 정말 우리 땅에 맞고 우리 민중들에게 맞고 우리들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어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사상 체계를 확립하고 싶어 했었죠. 그게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민중들의 꿈과 소망이었는데, 바로 그 꿈과 소망을 제시하신 분이 최재우 선생님이고, (19세기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동학. 수훈은 동학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모시고 있으므로 존귀한 존재란 시천주 사상. 동학의 핵심이 되는 이 사상은 500년을 존속해온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근대적인 평등한 인간관을 선보인 것이었다. 21세기 우리가 수훈의 동학 사상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동학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아직도 전 인류가 완벽히 구현해내지 못한, 그러나 추구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위대한 사상이기 때문이다.